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프닝에 다카이치 총리 아베식 호르무즈 파병 제한적으로 연구조사 목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됐다. 그 소식 전했는데 그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모처럼 안철수 의원이 모처럼 일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냈다. 안철수 모처럼 일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 장면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군함을 파견을 해야 된다. 적극 참여해야 된다. 안보 전략자산 확보에 기회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 참여를 조건으로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 계정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은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공세 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직접 이해 당사국이고 군사 경제 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감안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안 의원은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 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께서 아주 모처럼이란 단어를 앞에 붙이겠으나 모처럼 아주 용감하면서도 전략적 판단을 한 내용이 알려졌네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뭐 총대를 맸죠. 네. 상당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저 네. 부분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안철수 의원은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부터 본인이 경제는 진보 그리고 안보는 보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나섰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나서니까 이제 다른 의원들도 같이 이제 동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다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어차피 좌파 정권에서 한번 파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라크 전쟁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자위통 부대를 파병을 했죠. 네. 자위통 부대 파병을 해서 그때 물론 전투 병력은 가지 않고 어떤 의료하고 시설 지원 부대가 갔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뭐 전투 부대 지상군을 보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함을 요청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죠.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안전을 좀 확보를 한 상황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때 자위통 부대 파병할 때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좀 결이 같아요. 네. 뭐냐면은 그때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어떻게 하든 이제 미국과 경제 협력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하고 경제 양쪽에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를 했던 거죠.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안보 문제 상당히 미군 감축 문제도 있고 재배치 문제도 나오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해서 간세 협상 투자 이런 것도 계속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모든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둔다면은 과연 어떤 것이 국익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을 한다면은 파병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국민 장병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 보장하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총대를 맸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잠깐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죠. 제가 오프닝 할 때 이걸 보고 보았는데 전하지 못했는데 3부에 좀 다루려고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이 장경태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마침 어제 경찰 수사심의위에서 장경태와 관련해서 심의 결과를 알렸는데 기소 의견으로 결과를 냈다고 그러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아마 이 장경태가 민주당을 탈당한 것 같습니다. 3부에 다루긴 할 텐데 이 사항도 잘 아시니까 좀 이어가지기 전에 한번 잠깐 우리 송권
평론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장경태 민주당 탈당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처음에 이제 논란이 되고 나면은 저 탈당을 하죠. 저 처음 버티다가 네. 마지막에는 이 검찰에서 어떤 뭐 그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면은 탈당을 했다가 나중에 돌아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뭐 꼬리 자르기를 하는 그런 게 어떻게 관행처럼 돼 있어요, 민주당에는. 네네네. 그 차원에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송치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성추행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2차 가해에서는 좀 더 보완 수사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경찰 수사에 이 뭐 그 어떤 그 절대 해야 된다는 구속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신청을 했잖아요. 장경태 본인이 그 심의를 했는데 그래서 송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본인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판단에서 일단 탈당을 먼저 한 건데 지금 그동안 경찰 수사가 너무 늦었죠. 네. 늦어도 상당히 늦었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이거는 누가 봐도 보통 성추행이나 이런 사건은 이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서로 주장만 있을 뿐이지. 네, 네. 그러니까 가해자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을 어떻게 그 법적으로 다 어느 쪽 손을 손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데 이번에 성추행 사건은 짧지만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있어요. 그 피해자의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찍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오디오도 짧게 넣어줘. 왜 거길 만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든 그 손을 왜 거기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손을 왜 거기에 뭐 이렇게 그걸 이제 그 다 보도가 됐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어떤 영상도 있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이것은 뭐 무죄로 아니면 뭐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일단 탈당을 먼저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뒤에서 그 부분은 한번 3부에서 다시 좀 이 장경태 의원은 좀 심층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의 이 파병 문제 관련해서 조금 한두 가지 더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호르무즈의 파병을 그것도 선제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한국에 지금 걸고 있는 압박이나 조건들이 있죠. 무역법 301조 조사 문제도 있고 관세 협상 문제도 있고 원잠이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도 있고 우라늄 농축 문제도 있는데 여기다 이제 안보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종의 파병을 하게 되면 상당히 논의를 하는데 다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일종의 전략적 선택의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하나 더 덧붙이면 지금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도 이런 기회 때 상당히 해 쌓아놓으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 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들 우리 그때 트럼프가 와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핵추진 잠수함 같은 거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제 담보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먼저 함정을 보내가지고 그 이후에 미국이 선의에 기대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줄 거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이제 담보를 받고 어떤 뭐 협약이나 이런 거를 맺어가지고 만약에 그 파병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 확실한 담보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한미 통화스와프가 지금 우리 쪽에서는 계속 미국에 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지금까지 이게 한미 통화스와프가 두 번 체결이 됐습니다. 두 번 체결이 됐는데 17년 전에 국제금융위기가 왔을 때 지금처럼 환율이 지금 폭등을 하고 우리는 그때 통화스와프를 미국하고 체결을 했어요. 그때 전체 규모가 17년 전에 한 게 한 300억 달러 해서 미국 그 연준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거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달러를 우리 원화를 담보로 해서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그때 그래서 국제금융위기를 이명박 정부에서 아주 슬기롭게 잘 대처했다. 그 지금까지도 이명박 정부의 업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이 한미 통화스와프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환율이 급등을 하고 이런 상황 같으면은 그리고 또 그때 2020년에 팬데믹 사태 초기에 또 한번 또 동아 스와프를 이제 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쪽에서 지금 계속 그 희망하는 것은 상설 그 동아 스와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상설적으로 하자는데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기축통화 나라가 아니니까 좀 부정적이죠. 만약에 저 상설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갑자기 그 외적 변수지 않습니까? 예. 이란 사태 같은 외적 변수로 우리 외환이 어려워지면은 그 미국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은 상설통화 스와프가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그 파병의 전제로 삼아서 미국과 다시 협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아, 예.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것이 상당히 여러모로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상당히 좀 살펴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의 또 국익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동맹관계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와 경제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자, 드론 사령부 문제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드론 사령부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데 수면 아래 있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데, 자, 그 전에 드론 사령부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현재 국방장관 안규백 장관과 드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이제 장면이긴 한데 한국형 MD, KAMD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 먼저 보고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KAMD가 아니라고요? KAMD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형 MD 체제가 KAMD인데 그게 삼축 체계 안에 안 들어간다고요? 정책실장님, 제 말 틀립니까? 장관님 말씀이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아마 장관님이 명확히 제가 드리는 의도를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뒤에 정책실장님이랑 국방부에 계신 분들 제가 이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다음에는 장관님이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삼축 체계가 뭔지도 정확히 좀 보고 드려주세요. 예, 좀 망신스러운 상황이 왔습니다. 누가요? 안규백 장관. 삼축체계와 KMD 이야기도 하는데 이야기를 주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국방장관이 한국형 MD 체제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런데 드론 사령부 문제도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창설 2년이 지금 좀 넘었는데 이재명 정권이 이 드론 사령부 폐지를 지금 준비를 했다가 드론 문제가 이제 중요해지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사태를 통해서 드론 문제가 중요해지니까 드론 작전 사령부를 폐지를 하진 않고 대대적으로 뭐 조직 개편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좀 방향을 틀었다고 해요. 제대로 근데 이 드론 관련된 어떤 대처를 할지 그것이 계속 전문가들에게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상황을 보세요? 일단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 보신 거, 네. 그 강선영 의원은 장군 출신이죠. 네, 네, 장군 그렇죠. 출신이고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KAM대로 몰랐던 것 같은데 예. 단기 사병 출신입니다. 단기 사병 출신 국방부 장관이 예. 제대로 본인이 그때 그 장관에 임명을 하면서 국방위원회를 오래 해서 국방부장에 정통하다 이렇게 해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국방부에 정통한 사람이 이 한국형 그 삼축 체제, 뭐 킬체인하고 대량 살상 무기하고 이 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잖아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로 몰랐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돼서 이게 상당히 이 지금 현 정부가 그렇다면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이 과연 이 국방에 대해서 그 전문성이 있는지 국방부 장관부터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이고 또 같이 연결돼서 이 드론 사령부를 갑자기 없애겠다고 한 게 이게 전략적이나 어떤 아니면 군사 목적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게 드론 사령부가 굳이 있어야 되느냐는 이야기는 저도 군 전문가들한테 그 전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그 이라크 지금 이란전이나 그 전에 우크라이나 전에서 보듯이 드론 사령부가 현장에서 다 투입이 되잖아요. 네네. 전투 현장에 투입되는 거면은 그러면 이제 사단이나 그 밑에 뭐 연대나 대대나 아니면 그 위에 뭐 군단이나 이쪽에 각 그 부대에 그러니까 개별 부대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그전에는 드론 사령부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이 그 작전을 어떻게 하는지 불분명할 때 사령부를 해서 거기서 좀 다 관할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같은 데 보면은 전방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도론사령부보다는 각 그 예하 부대에 이 그 부대별로 단위별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제 말이 저도 국방부 그 국방 전문가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거를 지금 사령부를 해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놓은 방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투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하는 이거를 처음부터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이 드론 사령부를 어떻게 개편을 할 것인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 드론 사령부가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웠다, 그 무인기를 띄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체를 한다. 이것부터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그때 드론 사령부를 창설한 게 윤석열 정부 그 초반에 그 북한이 먼저 무인기를 막 보내고 했습니다. 그랬죠. 서울 상공에 8대가 날아다녔어요. 네네. 용산에까지도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정찰 임무를 위해서 이 그 북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제 어떤 북한으로 이제 무인기를 보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무조건 그 소위 말하는 내란몰이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이거를 해체를 하겠다고 섣불리 발표했다가 이거 그 완전히 해체돼 버리면은 각 뭐 예하 부대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제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 사령부는 필요하다고 해서 뒤늦게 이제 사령부를 존치를 시키되 이 전투는 하지 않고 교육을 시키는 이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치적으로 이게 접근을 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잘못 꼬여버린 거예요. 예. 자, 드론 작전사령부가 지금 문제가 된 건 또 하나 영역은 자, 이재명 정부 정권과 지금 특검이 해왔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재명이 당대표를 할 때 또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이 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비상계엄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외환죄를 적용을 하려고 막 시도도 하고 특검이 실제로 일부 외환죄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적죄 일반 이적죄 적용 안 해 어찌나 이제 그렇게 넘어갔었죠. 그런데 실제 이제 특검의 수사 단계에 있어서나 정부 여당 측에서 말한 그간 내용을 볼 때 외환죄 등 뭐 그 후에 한번 떠들썩하게 막 뒤집긴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 예를 들자면 외환죄 관련된 뭐 수사 과정에서 뭐가 나왔거나 증거물이 나왔거나 무슨 확인된 게 있습니까? 증거물이 없죠. 증거물이 없으니까 특검에서 그것을 그 어떤 그 전에 내란죄는 뭐 검찰에서부터 다 걸었던 것이고 그래서 특검 조은석 특검에서 뭔가 하나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검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 되니까는 그것을 이제 외환죄를 건다든지 뭐 이적죄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기소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정확하게 밝혀낸 게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때 김용대 그 사령관 그 도론 사령관도 계속 이렇게 두 번이나 불러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영장이 뭐 그 기각이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저 외환죄, 이적죄를 뭐 적용을 하느라고 도론 사령부에 그 계속 문제를 걸고 수사를 했지만 확실하게 드러난 건 없는 상태에서 조은석 특검은 끝나버렸죠. 2차 내란몰이 특검에서 또 어떻게 저 2차 내란몰이 특검이 일종의 이삭죽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 지금도 뭐 수사하는 거 보면은 그 전에 그 민중기 특검에서 다 했던 거 그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뭐 거기서 확실하게 드러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드론 작전 사령부 문제 살펴봤고요. 자, 긴급 새로운 이제 현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전재수 관련된 부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전재수 지금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단수 후보로 확정이 돼서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 새로운 소식이 어떤 거냐? 전재수 지역보좌관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에 사무실에 있던 PC,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겼다. 어디에다? 밭에 버렸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증거인멸 문제가 새롭게 구체적으로 떠올랐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밭에 버렸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뭐 눈두렁 시계 이야기 눈두렁 시계하고 비슷하네요. 좀 나왔는데. 네, 그 시계라 어떻게 버리기만 한데 하드도 뭐 작긴 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뭐 밭에다가 버렸다는 건지 그러면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예. 그 회수를 지금 뭐 시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지역 보좌관뿐이 아니고 그때 이 국회 보좌관이 이제 지역에도 한 사람 보통 두고 있죠. 네. 그게 뭐 합법적이지는 아니지만은 그 국회에 있는 저 전재수 의원 사무실에서도 그때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뭐 저쪽에 변호사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한 2시간 동안 그 밖에서 대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이 저 안에서 뭐 파색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증거인멸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은 그 반응을 보니까는 본인하고 관계가 없다.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자기가 아무든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그 참모들이 보좌관들이 알아서 뭐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야기인지 어쨌든 이 부분도 빨리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합수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재수 의원을 처음에 그 배우자를 부르고 오늘 전재수 의원을 또 불렀죠. 어제 불렀는데 이게 과연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수사를 여기서 그 꼬리 자르기 위한 거냐 이런 말까지 나와요. 예. 이거 마무리하고 빨리 부산에 가서 열심히 뛰어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증거인멸 의혹이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사를 멈출 수가 없는 증거인멸이라고 하면은 뭐 만약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그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 증거인멸 의혹이 나왔다면은 지금 아무리 합수본에서 이거를 그냥 덮어버리고 부산시장 선거에 그 차질 없이 나가기 위한 시도를 마지막에 했다고 해도 이제 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으면은 그 의도는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수사를 다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 한 가지만 더 그러면 통일교 금품수수가 이 사건의 몸통 본질인 하겠습니다만 이 증거인멸은 구속의 중요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구 보좌관이 지역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밭에 버렸다. 명백한 증거인멸. 뭐 의원의 지시 없이 어떻게 하드디스크를 지가 알아서 버렸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버렸겠습니까? 이것만 증거인멸했겠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건 아까 경찰이 전재수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할 때 당시에도 문세 파쇄기 이거 작동했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나왔었죠. 그러면 이 부분도 전재수 사실은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들 이 합수본이나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거인멸 시도했는지 네. 이것도 좀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단계에서 그때 수사를 할 때 예. 그 강제 수사를 했었고 이번에 다시 이제 특수본에서 하는데 이 특수본 뭐 단장이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그 좌파 성향의 검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수사를 할까 싶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수사 다시 해야 되고 이거 근데 전재수 그 사건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공수수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건데 경찰 단계에서 굉장히 아리송하게 처리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나 통일교에서 받은 게 아니면은 이 뇌물죄라도 그 금액이 3천만 원 미치면은 공수수효가 지났습니다. 이거 네네. 공수수효가 그 7년으로 해서 지났는데 이게 뇌물죄인데 그러니까는 3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공수수효가 아직 남아 있어요. 15년. 그런데 경찰이 이걸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 그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이 2천만 원 플러스 시계 2개라고 했습니다. 네. 그 고급 시계 2개. 그러니까는 4천만 원 플러스 고급 시계 2개.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3천만 원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네네. 시계 고급 시계 하나 불가리하고 까르띠에 하나에 1천만 원씩이라고 해도 6천만 원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경찰이 나중에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2천만 원에 시계 하나 이렇게 줄였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시계가 1,000만 원이 안 되면은 공수수효가 지나버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경찰에서 정말 절묘하게 이거를 그때 이제 그 축소를 한 것 같은데 뭐 아직 확인은 정확히 안 됐지만 얼마 받았는지는 이 부분을 지금 합수본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상황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증거인멸까지 나왔으니까는 이 빨리 그 합수본도 수사 방향을 좀 바꿔야 됩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특히 부산 시민들이 저런 상태에서 얼마나 단체장을 이제 뽑는데 저런 의혹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상당히 나중에 큰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전재수 문제는 이번 기회에 마침 나왔으니까 대대적으로 공세를 좀 해야 되겠네요. 사실관계 수사를 안 하는 합수본에 대한 실제 가서 대대적으로 항의도 하고 의원들이 필요하면 그 앞에서 농성도 해야 되겠네요. 하나의 사건이 정경이 전국적 사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한번 그냥 이 여론이 어떻게 동향하나 이렇게 그냥 지켜볼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아주 제대로 된 사건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장면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병일윤님이 멤버십 선물을 보내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측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관련해서 진상 규명 국조특위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민주당 일방적으로 국조특위를 하겠다고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은 참여를 안 하겠다, 특위 하지 말아라 했다가 그럼 해보자 하고 지금 참여하는 상황이 됐네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 국정조사 처음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지금 처음에 국민의힘 입장은 거부였죠. 반대였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출연했던 박상용 검사도 이 대북선거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그러니까 공소취소를 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국정조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박상용 검사도 어제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그 다른 건 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게 아직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박상용 검사 어제 이야기는 이것이 그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으면은 그 결과를 판결에서 받아야지 왜 이걸 정치권의 입법부가 개입을 하느냐는 거죠. 검사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반대했던 것도 이것은 그 위헌이다. 이 입법부가 사법부에 그 개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기소 중인 사건은 그 국정조사 대상이 아닌데 하려고 한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걸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 이유가 물론 그런 이제 위헌성도 있고 위법성도 있지만 어차피 이게 그 법을 뛰어넘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지금 법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러니까는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으면은 밝히는 거는 법원이 밝혀야 돼요. 그런데 그 재판은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맞대응을 해야죠. 네. 자, 이게 국정조사를 시작을 하면은 물론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죠. 지금 특위위원도 상당히 11대 7인가요? 그 11대 7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참고인이나 정인들 채택을 할 때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람들을 다 하러 갈 거예요, 민주당이. 그리고 그 참고인이나 그 정인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중간에 다 막아버리겠죠, 불리한 건. 그거 참여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네. 뭐 답변할 그 기회도 안 주고 막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맞대응을 하면은 이게 그 바른 기회도 좀 확보를 하게 되고 그것이 TV로 중계가 됩니다. 이 국정조사는. 그러면 국민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거기서 이 정인 참고인으로 안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박상용 검사 같은 아니면 강백신 검사 대장동 수사했던 그리고 지금 2차 내란몰이 특검에서 그 출국 금지시킨 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은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조작 기소를 했다고 하니까 검사를 불러야죠. 그러면 그 검사들을 불러서 이 여야 의원들이 같이 이렇게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판단합니다. TV로 중계가 되면은 이게 과연 이재명이 범죄를 저질렀느냐,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느냐, 국민이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검찰이 사건이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여론이 형성이 되면은 자, 그러면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그 여론까지 저는 그 하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계속 저기에 응해야 된다는 그 말을 해왔습니다. 예. 자, 사실은 국정조사 특별위가 민주당판 또는 여권, 범여권이 선거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어떤 상황이 올지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조건이지만 그 링에 올라가서 때로는 싸워져야죠. 그래서 때로는 물타기도 하고 때로는 공방이 되기도 해야 되죠. 예, 그 장면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선거 좀 짧게 한두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정현 공관위원장 문제, 지금 공관위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제기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 대구하고 충북 문제 잠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정현 의원이 이 대구 시장 선거에 지금 후보로 등록했던 분들 중에 몇 사람, 특히 중진 의원들은 좀 참으시라, 스스로 좀 출마하지 마시라. 그리고 컷오프의 의향도 좀 밝혔어요. 아마 대상이 3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주호영 의원, 추경호 의원, 윤재욱 의원이 1차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의원인데 그것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에 대해서 주호영 의원이 왜 호남 출신의 그 이정현이 나서느냐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인신 공격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장면 어떻게 보시는지,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일단 대구에서 네. 지금 뭐 저는 영남일보에서 한 30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구의 정서나 상황 같은 것에 대해서는 뭐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네. 일단 그 9명이 시장 후보에 도전장을 냈어요. 네. 도전장을 냈는데 그중에 5명이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중에 많기도 하네. 3명이 네. 원내대표 출신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주호영, 추경호, 윤재욱 다 원내대표 차례대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좀 노하우도 있고 민주당하고 싸우는 그 원내대표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대구시장을 하려고 저렇게 같이 좀 일제히 이 경선에 뛰어든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 자체는. 그런데 어차피 다 등록을 했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으면은 그 앞에 거는 뭐 잘못된 본인들의 선택,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그 길이라고 해도 어쨌든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됐으면은 그대로 경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인위적으로 3명을 컷오프 시킨다. 그러니까는 그 3명, 중진 3명을 원내대표 출신,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논란이 있어서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이 사퇴하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3사람을 왜 사퇴를 시키려고 하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그 3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그 후보가 되면은 그 지역에 보궐선거가 생기니까 그럼 한동훈이 거기 이제 들어오려고 한다. 한동훈이 들어오도록 하면 안 된다. 이 차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현역이 아닌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한 거다는 이야기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이 어떤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연석 CJ 대표를 했던 그 또 최연석 미리 이렇게 낙점을 해놓고 하는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서 네네. 이거는 지금 수습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가장 유일하게 남는 방법은 저기 나오는 11사람 그대로 다 경선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원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원점에 출발해요? 네, 원점에서 다시 경선을 시켜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거의 확실합니다. 네네. 저도 어떤 정보 같은 게 있는데, 그건 김부겸 전 총리가 딱 전제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정치적 목적으로 누구는 배제하고 해서 딱 내세우면, 그 전에 대구시장 아무나 내세우면 되는 것처럼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면 저 사람들 9명을 전부 다 놓고 경선을 해서 김부겸 그 전 총리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그 방법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은 이제 경선으로 좀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자, 또 하나 그러면 충북지사 상황은 또 어떤지 보겠습니다. 대구와 좀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보시는지. 김명환 충북지사 컷오프를 당했어요. 이발소에 가서 삭발하는 것처럼 또 좀 장면도 지금 보이고 그랬는데, 그 김영환 지사는 또 묘하게 구속영장 청구까지 된 상황이에요. 컷오프가 된 이후로. 그래서 이 충북지사 문제는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여기도 조금 김영환 그 지사에 대해서 이제 컷오프를 하고 1차가 제일 처음에 컷오프를 현역을 했죠. 네. 그다음에 2차 컷오프를 그 박형준 부산시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또 반발이 있으니까는 다시 그 경선을 해요, 주진우 의원하고. 그런데 김영환 그 지사는 지금 컷오프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미리 다른 사람을 그 염두에 두고 컷오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김수민 전 의원, 그러니까는 충북에서 이 정무부지사를
지냈죠. 김영환 그 지사가 발탁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이 김영환 의원은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게 이제 인용이 되면은 뭐 경선에 뛰어들 건데 오늘 조금 전에 그 공간위에서 더 이상 컷오프는 없다. 그거 했으니까는 전부 다 이제 경선을 시키는 그 방법인데 지금 이미 저 충주시장하고 몇 사람은 이미 여기 포기하고 나가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뭐 경선할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이 추가 공모 기간을 하루 정도라도 잡아서 다시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들어왔어요. 저기도 방법 없어요. 경선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경선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김영환 그 지사가 다시 그 경선에 뛰어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일단 법원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법원 판단이 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김영환 지사는 뭐 무소속 출마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김영환 지사의 그 어떤 의지하고는 별개로 국민의힘 차원에서만 보면은 여기도 하루 정도 전부 다 저 추가 공모를 받아서 경선을 하는 거기에서 또 유일한 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 상황 좀 간단하게 특히나 국민의힘 공천 상황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주현완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2부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